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4번째 페이지. 오늘도 경희대 사학과 민유기 교수님과 유럽의 도시 이야기 재미나게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추석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한 3일 안의 유럽 도시문화 정복. 네, 오늘 2일차인데요. 오늘은 전근대 유럽의 도시문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근대라고 하는 게 흔히 중세 시기라고 하는 그 시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 19세기에 역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근대적인 학문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 연구에 어떤 그 많은 그 뭐 대상이 주로 유럽이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로마, 이탈리아, 로마가 무너진 476년에서부터 동로마 제국이 무너진 1453년까지 약 1000년을 중세라는 어떤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 뭐 아시아라든지 뭐 이런 지역의 역사 문화하고 시대적으로 썩 그렇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중세는 유럽에 국한된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즘에 이제 국제적으로 역사를 그냥 고대는 워낙에 고대인 거고 이제 근대 이전의 시기를 그냥 전근대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중세는 약간 유럽 중심적인 표현이군요. 자, 그러면 이 전근대 중세 유럽에서 이제 가장 큰 도시였다고 하는 콘스탄티노폴리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이곳은 어떤 곳이었나요, 교수님? 예. 뭐 워낙에 이 방송에 많은 애청자분들이 뭐 물론 많은 종교를 믿으신 분들이 들으시겠으나 그럼요. 예, 저희 다 열려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이건 기독교에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을 텐데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오랫동안 박해를 받다가 처음으로 인정받게 된 게 313년에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에 의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그 로마가 이제 점점 쇠퇴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기 이제 4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의 터키의 이스탄불이라는 그 곳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고 그 도시가 이 황제의 이름을 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노마가 476년에 몰락한 이후에 워낙 많은 수많은 게르만 어떤 그 민족들이 전 유럽을 휘젓고 다니면서 계속 정착 곳을 찾아서 전쟁들이 되풀이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유럽 지역에서는 도시들이 크게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모여 있으면 공격당하고 약탈당하고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서유럽에서는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봉건제도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오늘날의 이제 동로마 제국에서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거대한 어떤 도시로 계속 약 1000년 넘게 유지가 또 됐습니다. 서유럽보다 그러면 동유럽 쪽에 예전에 동로마 제국이 있던 곳에 도시 형성이 더 빨랐군요. 그 중세 유럽 도시 얘기를 할 때 키비타스와 부르고스라는 개념을 알아둬야 한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키비타스는 그러니까 라틴어로 그러니까 도시민, 도시, 시민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17, 18세기에 유럽에서 문명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노마가 몰락한 이후에 서유럽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를 꺼려했기 때문에 로마 시대의 도시의 흔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공유한 다음에 국교로 만들어서 로마 제국 곳곳에 수도원이라든지 교회들이 이제 존재했으니까 그나마 수도원이나 교회가 있는 도시 정도만 유지가 되고 그거를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기 때문에 키비타스라는 명칭으로 계속 불렀습니다. 이 도시 이곳들이 중세가 나중에 좀 안정화되는 시점이 중세 후반부인데요. 그때부터 다시 중세 도시로 이렇게 성장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키비타스라는 어원을 가진 중세 도시가 있고 자, 부르고스는 그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벽을 뜻합니다. 워낙에 이제 낯선 이들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서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이 주로 이것도 이제 중세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제 10세기 이후로는 중세가 좀 사회가 안정이 되거든요. 이제 상업적인 어떤 물건을 생산하고 교환하고 시장이 활성화되는 곳들에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어서 교환을 하는데 상품도 지켜야 되고 뭐 사고 팔고 돈도 화폐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성벽을 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이제 부르고스라는 개념이고 유럽의 많은 도시들의 이제 뭐 부르고스와 그 해당되는 각 나라 언어로 도시 명칭들이 존재합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독일에서는 이제 함부르크, 뭐 하이델베르크, 부르크, 뭐 니른베르크도 이게 다 이제 보통 12세기, 13세기 중세 때 성벽을 두르고 도시로 성장한 곳들의 그런 명칭들이 뒤에 붙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제 스트라스부르
아, 그러네요. 네, 그런 도시가 있고 스페인에도 부르고스라는 도시가 있고요. 있죠. 뭐 영국에서는 이제 뭐 스코틀랜드의 높은 성으로 그 유명한 뭐 에딘버러, 버러, 미들스버러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성벽으로 둘러싸인 어떤 중세 때 기원한 도시를 뜻합니다. 예. 그때는 뭐 지킬 것도 많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것일 텐데 도시에서 시장의 역할도 굉장히 컸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최초의 도시 문명 자체도 농업이 좀 활성화되면서 잉여 농산물들을 교환하기 위해서 인구가 모여들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도시는 주변의 농토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어쨌든 주변에서 도시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중세 때는 어쨌든 이제 성벽으로 둘러싸인 곳 안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고 교환하고 시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서요. 이제 중세 때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상업적인 시장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고대 문화 문명은 지중해 중심이었죠. 그리스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제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동로마 제국과 그 무역을 하면서 아말피라든지 베네치아라든지 피렌체라든지 제노바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상업적인 도시로 성장을 합니다. 오늘날의 이제 북부 독일, 스칸디나비아 지역, 네덜란드 지역 이 지역에서는 이 광대한 어떤 북유럽의 뭐 목재 자원이라든지 어떤 모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 교환하는 그 시장의 역할을 하는 도시들이 생겨났고 이거를 한자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도시들이 상업적으로 서로 동맹을 맺어서 도시들끼리 서로 무역을 주고받는 그래서 이제 지중해 무역과 더불어 북해 무역이 존재하고요. 그런데 이제 육지 한가운데 이 한가운데에 이제 위치한 게 프랑스의 샹파뉴 지방입니다. 샹파뉴. 여기서 생산되는 스파클링 와인만을 샴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샴페인.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걸 샴페인이라고 부르면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가 근본이다. 이 샹파뉴 백작이 그럼 북쪽에 있는 도시 어떤 상인들과 이탈리아 상인들을 육로에서 만나게 해주면 자신이 크게 좀 이렇게 번성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기적인 시장들을 샹파뉴 지역에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 그 뭐 상업망, 북해 상업망, 샹파뉴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내륙 상업망이 중세 때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야, 샹파뉴 백작이 그림 크게 그렸네. 북해 무역과 지중해 무역을 안에서 이제 모이게 하게끔. 야. 이 중세 도시가 흥미로운 게 이제 여러 지역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이제 이미 문명이 이제 화폐를 금이나 은으로 주조한 화폐들을 이제 교환을 뭐 물건 대금으로 주고받고 할 텐데요. 근데 이제 무게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얼마냐 다르죠. 정확하게 저울을 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늘 보면 섞이게 됩니다. 다른 어떤 그런 그 저기 금속들이 순금이 아니고 그래서 구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그 환전을 하거나 이런 역할들을 긴 어떤 벤치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하게 되고 그게 은행, 뱅크의 시작입니다. 이런 거를 어제부터 엄청 많이 던져주시네.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게. 이게 뱅크의 시작이구나. 그래서 뭐 이탈리아어 그 방코에서 시작을 했고 불어로도 방크라고 하고 영어의 뱅크가 되고 벤치랑 연결되는 건가요? 벤치에서 환전하던 도시 상인들에 의해서 은행가들에 의해서. 근데 이제 한자로는 우리가 은행이라고 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오늘 뒷부분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항해 시기에 당시 이제 명나라도 은화를 썼고 중국도 그다음에 이제 중남의 많은 은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마닐라를 통해서 뭐 일본으로 이렇게 또 오게 됩니다. 일본에서 이제 그 국제 무역을 통해서 생겨난 은화들을 보관하는 곳, 은이 가는 곳, 은행. 은이 다니는 곳. 은행이구나. 은이 가서 모여 있는 곳. 그러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중세 도시의 특성을 보여주는 키워드, 중요한 키워드가 자치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 어떤 의미일까요? 자치. 이게 이제 그 도시들이 막 성장을 하다 보니 어쨌든 유럽에서 지배자는 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거나 뭐 그 프랑스 왕이거나 왕과 귀족, 대영주들, 백작, 공작들인데 도시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들은 그냥 군사적으로 기사계층이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넓은 동토에 생산되는 농업경제 기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도시가 점점 이렇게 부유해지면서 많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시민들이 왕이나 혹은 이제 아까 처음에 키비타스는 이제 그 수도원 교회 기반에서 도시였다 그랬죠. 그래서 도시 자체가 그
교회 소유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네. 땅 자체가. 예. 그래서 봉건 정치적인 어떤 세력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세력과 협상을 해가지고 이 도시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끼리 운영하겠다. 자,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부르주아라고 부릅니다. 아, 부르주아. 네. 예. 아까 부르고스라고 하는 라틴어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예. 프랑스의 부르주아, 예. 그러니까 독일어의 비르거라고 하는 것이 중세 도시 안에 살던 상공인들, 시민들을 뜻하는 게 이제 부르주아들인데요. 예. 이 부르주아들이 봉건 세력과 협상을 하거나 혹은 갈등을 빚으면서 얻어낸 것이 도시는 도시민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통치하고 자체적인 어떤 시 조례 입법 활동을 하고 상거를 위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재판하고 그래서 이제 시민의 어떤 자치 권한이 성장하는 것들 이게 이제 자치 도시이고요. 예. 이탈리아어로 꼬뮤네라고 발음하고 네. 프랑스어로는 꼬뮌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네네. 뭐 코민. 네, 맞습니다. 코민. 네, 코민. 네. 아, 그렇군요. 그럼 뭐 좀 오늘날 민주주의, 뭐 자본주의와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중세 도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제적으로 막 성장해가는 어떤 사람들이 봉건적인 어떤 귀족들의 신분제적인 혈통에 맞서서 뭔가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인 참여들을 요구하고 일단 자치도시에서부터 그게 이루어졌고 네. 시간이 뭐 400~500년 지나야 17세기, 18세기 되어야 이제 시민혁명이 근대 시민혁명이 나오지만 네. 그 시작점은 중세 도시의 이런 자치 활동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네. 정치적인 어떤 민주주의는 경제적인 자본주의 역시 중세의 넓은 어떤 농토 기반의 이제 봉건제적인 소유관계 속에서의 농업 경제에서 네. 아주 점점 있는 작은 어떤 섬처럼 있었지만 네. 애초에 도시에서 화폐 경제, 교환 경제, 상품 경제들이 싹 터가지고 점점점 확산되면서 자본주의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초석을 다졌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까 그 지중해 무역, 북해 무역 구분을 해주셨는데 먼저 11세기 지중해 무역의 중심이 된 이탈리아의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당시 어떤 도시들이 유명했고 이 도시들에서는 어떤 것들이 거래가 됐는지. 예. 뭐 어쨌든 뭐 많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도시국가적인 형태로 무역 활동을 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하고 제노아입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오가면서 동로마 제국과 무역을 하는데 동로마 제국은 이제 7세기에 등장했던 이슬람 세력하고도 무역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아시아에서 초원의 길, 바다의 길은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 항로를 통해 가지고 동남아시아로 중국으로 와서 교육하는 네. 루트고요. 여기서 이제 중국산 비단이라든지 네. 도자기라든지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어떤 수많은 향신료들, 예, 후추, 뭐 계피, 뭐 이런 것들. 네. 오늘날에도 동남아 가면 많은 어떤 향신료들을 사용한 요리들을 하고 있죠. 육두구랑 정향 얼마 전에 저희 배웠습니다. 네, 네. 인도 카레도 수많은 향신료들을 조합해서 만든 게 카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양의 좀 귀한 귀중품, 사치품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되고. 네. 애초에 이제 유럽 세력들에서 잘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뭐 모직물이라든지 목재, 뭐 식료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 거래가 교환이 됐습니다. 네.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네, 맞습니다. 그 상업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베네치아가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의 상인에서 등장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악덕 상인 샤피로인가요? 네.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중세 카톨릭,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카톨릭의 어떤 그런 그 경제적인 생각에는 네. 고리대금이라는 게 범죄였습니다. 하느님의 영역인 돈을 빌려주고 맡겨놨는데 시간이 지났다고 시간은 하느님의 영역인데 그 성경의 세리라고 하는 예, 그 사람들일까요? 세금 거두는 자들이고. 다른. 근데 이제 그 고리대금을 애초에 금지했기 때문에 네네. 신실한 신실한 기독교인은 은행업이나 고리대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런 역할을 맡겼죠. 어쨌든 도시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업무였기 때문에.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맥락이 또 있군요. 그리고 이 무렵에 유럽에서 대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이탈리아에 있습니까? 네, 교수님? 그렇습니다. 어떤 대학이죠? 많은 어떤 학자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기원에 대해서는 정확히 몇 년이라 가지고 논란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합의한 게 1088년 정도로 보고 있고 1088년이요? 예. 중세가 약 1000년이면 예. 서노마가 몰락하고 나서 500년간은 각종 혼란들이 되풀이 됐었고 예. 초창기의 혼란과 더불어 나중에는 바이킹이 북쪽에서 내려와서 막 그 9세기 10세기까지 혼란스럽거든요. 네. 11세기부터는 이제 사회가 안정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유럽 사이의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오랫동안 전쟁했던 나라들이니까 그것이 외부로 나간 게 십자군 전쟁이기도 하고 그래서 11세기부터 도시가 크게 성장하고 그래서 부르고스가 11, 12, 13세기 막 나타나고요. 네. 자, 이탈리아 대학 도시 볼로냐 대학이 현존하는 세계 최초의 대학입니다. 아, 볼로냐 대학. 법학으로 아주 유명했고요. 네. 샌드위치. 볼로냐 샌드위치는 여기 아닌가? 스파게티 볼로네제라고. 그렇죠. 예. 아, 그렇군요. 여기 그럼 좀 있으면 진짜 개교 1000주년 행사하겠네요. 예. 야, 11세기니까. 한 10여 년 전쯤에 파리의 소르본 대학이 800주년 행사를 또 크게 했었는데. 소르본도 요때 이제. 파리 대학, 소르본 대학. 그래서 이제 11세기부터 대학들이 생겨나면서 파리의 소르본 대학이라든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의 살라망카 대학,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독일권의 최초의 대학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대학 도시로 성장한 지역이 또 있었다고 하고요. 아, 그리고 교수님, 중세부터는 우리 예전에 그 미술 시간에 배웠던 유명한 건축물도 이때 많이 생겼을 것 같은데 이때 뭐 유럽에서 인기 있었던 건축 양식이나 또 유명한 건축물 뭐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하고 고딕 양식을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0세기 이후에 11세기부터는 사회가 좀 안정화됐기 때문에 인구가 모여들면서 상업적으로 도시들이 막 성장해 가면서 뭔가 기독교가 종교가 사람들의 많은 삶에 영향을 미치던 중세였기 때문에 이제 도시의 이제 교회 건축물들이 크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스럽다라는 뜻이고 고대 로마가 쇠퇴하고 약 500~6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금 로마스럽게 건축물을 짓는 것인데 대체로 그 건축 기술이 아주 발전하기 전이어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하느님에게 바치는 성전이니까 벽을 두텁게 만들고 그래서 창도 아주 작거나 거의 없습니다. 높이도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두텁게 견고하게 이렇게 짓는 게 로마네스크이고 대체적으로 남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많이 발전한 어떤 양식이고요. 그런데 이제 12세기 정도가 되면 프랑스 중북부 지역에서 고딕 양식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 고딕은 고트족스럽다라는 뜻이고요. 고트족이 그러니까 로마를 무너뜨린 게르만족의 수많은 분파들 가운데 한 분파가 고트족이라는 애들입니다. 주로 북유럽의 기원을 둔. 이제 고딕 양식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수직적인 높은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스테인글라스 창이 많아서 채색 유리창이 또 존재하고 그런데도 아직은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높이 올라가는 게 무너지지 않을까 옆에 버팀목을 또 세워둡니다. 버팀목을 세워두고 그래서 이제 이 고딕 양식이 전 유럽에 유럽 사회가 막 성장해가는 중세 후기에 막 퍼지게 됩니다. 서울 시내에 있는 어떤 서양식 대표적인 명동성당의 고딕 양식. 그렇죠. 영국 성공의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그래서 좀 낮고 좀 두터운 게 그 시청 앞에 있는 로마네스크. 비교할 수 있겠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중세하면 르네상스 시대 떠올리는 르네상스 시대에 오기 전인 거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럼 르네상스 시대가 열리는 건가요? 19세기에 이제 독일어권 스위스 역사학자 야곱 브르카르트가 르네상스 연구를 하면서 르네상스를 완전히 새로운 어떤 근대 시작점으로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개개인의 인간성이 극도로 고양되고 자아를 발견하고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역사학계에서는 르네상스를 근대의 시작이라고 흔히 생각을 해왔는데 중세 사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다 보니까 역사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여기까지가 이 시대고 여기까지 이 시대고 잘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이제 르네상스라는 것도 이탈리아에서는 14세기, 15세기, 16세기 200~300년 내내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중세의 활력이 이제 11세기 이후로 막 성장했던 대학 도시라든지 도시의 상공업이라든지 이런 활력들이 이어지는 곳으로 르네상스를 요즘에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중세 말 혹은 근대 시작이 르네상스인 것이죠. 연결고리라고 본다면 르네상스 시대는 어떻게 열리게 된 건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세가 좀 유럽 내부에서 안정화되면서 도시들이 막 성장을 하면서 도시에 새롭게 부유한 계층들이 은행가라든지 상인 집단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수공업자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상인들 이들이 이제 아까 도시 자치운동에도 참여하면서 도시가 점점 부강해졌고요.
이런 어떤 상인들, 도시 엘리트층이 많은 어떤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문인들을 후원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예술이 막 꽃을 피우고 이게 이제 르네상스의 어떤 시작점이고요. 르네상스를 가장 대표하는 도시는 바로 이제 피렌체일 겁니다. 피렌체, 그렇죠. 뭐 영어로 플로렌스라고 네. 불리는 도시이고. 피렌체도 이렇게 이제 그 도시 수공업자들 상인 길드들이,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그 교회 건축물에도 막 투자하고 네. 그래서 이제 피렌체 그 두오모 성당이라고 도움 양식으로 만들어진 성당, 브루넬리스키라고 하는 건축가가 지은 그 교회 건축인데요. 네. 이게 이제 뭐 산타 마리아 데 피오레라고 하는데 그 세인트 메리 오브 플라워라는 영어식으로 하면요. 그러니까 꽃의 성모 뭐 교회 성당 뭐 이런 건데 예. 이 피렌체가 그래서 이제 뭐 12세기 13세기 점점 성장을 하다가 14세기에 흑사병이 또 창궐해서 일시적으로 쇠퇴를 맞기도 합니다. 네. 근데 빠르게 이제 흑사병을 극복하고 나서는 메디치 가문이 피렌체의 어떤 도시 행정을 장악하게 되고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후원을 받아서 많은 예술 활동을 하면서 르네상스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야. 대항해 시대로 불리는 16세기 유럽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럽인들이 새로운 해상 무역로를 찾으려고 했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슬람이 이제 그 7세기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메디나 이쪽에서 이제 마호메드가 이슬람을 만들죠. 종교를. 이 종교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1453년에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이 이제 이 오스만 투르크 이슬람화된 그 오스만 투르크 해가지고 무너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슬람 세력은 나름대로 이 아시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시아 어떤 특산물들을 유럽으로 전해주는 중개무역에도 적극적이었고, 이탈리아 상인들이 그걸 동로마 지역에 가가지고 동로마 지역과 이슬람인들과 같이 교역을 하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로마 지역이 무너지고 직접 지중해 영역까지 이제 이슬람 세력이 이제 진출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이런 어떤 그 유라시아 중개 무역이 좀 쇠퇴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한때 이베리아 반도를 장악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력을 기독교인들이 다시 몰아내고 기독교 왕국으로 되찾는 과정이 영토 재정복 운동이라고 합니다. 레콘키스타라고 스페인어로 얘기하는데요. 그게 끝난 해가 1492년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애들을 몰아내고 기독교의 영광을 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스페인 공동 왕과 여왕이 콜럼버스 항해를 후원해주게 되죠. 사실 콜럼버스는 좀 뒤늦었습니다. 먼저 포르투갈이 먼저 시작을 했죠. 포르투갈이 먼저. 포르투갈이 먼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바로 이제 그 지리적으로 대서양에 접했기 때문에 아프리카 해안선을 따라가지고 인도로 가는 새로운 항로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를 통한 전통적인 무역이 많이 힘들어졌고 값이 비싸졌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은 인도로 가는 길을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발견을 했었고 이제 포르투갈이 그걸 차지해 버렸으니까 스페인은 그러면 아예 바다를 뒤로 돌아서 그러니까 이제 가운데 아메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인도 서쪽으로 동쪽으로 먼저 도착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대서양 대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메리카. 그렇죠. 사실 이제 콜럼버스도 제노바 사람이고 이탈리아 출신이고, 그다음에 아메리카라는 대륙의 명칭이 되는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도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한테서 나왔군요. 근데 이제 이탈리아 도시국가들은 이미 전통적으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이미 도시가 번성할 대로 번성해서 굳이 풍랑을 만날지도 모르는데 낯선 곳에 가서 뭔가 값비싼 물건을 가져올지도 모르는데 투자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모험심 많은 탐험가, 개척가 이들이 뒤늦게 국제적인 무역에 뭔가 어떤 이권을 노리고 뛰어들었던 스페인, 포르투갈 이후에는 뭐 영국, 프랑스의 어떤 왕실의 후원을 받아서 막 계속해서 대항해 시기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 그 얘기 들을 때도 나왔었는데 이때 네덜란드 특히 암스테르담이 굉장히 작은 도시였다가 이때 급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덜란드가 17세기가 자신들의 역사에서 골든에이지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17세기 왜냐하면 16세기에 15세기 말부터 16세기에 걸쳐가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항해 시대를
중심으로 영향을 행사했는데 네. 빠르게 이 두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네. 종교 개혁이 발생을 하고 로마 가톨릭을 옹호하던 이 가톨릭 국가로서 많은 어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도 했었고 네. 해외 무역에서 벌어들이는 어떤 그 재원이 새롭게 경제에 재투자되지 않아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일찍이 쇠퇴하게 되고 예. 그런데 영국은 17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내전 상태에 들어가서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명예혁명으로 이어지는 갈등 상황이 17세기에 약 50년간 되풀이됩니다. 네네. 자, 프랑스는 이 시기에 루이 14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예. 유럽 각지의 영토를 프랑스 영토를 최대한 넓히는 이런 활동을 합니다. 예. 이미 16세기에 만들어진 이 아시아 해상 그 루트를 그렇죠. 네덜란드가 딱 틈새 시장이 됐네. 네, 맞습니다. 예. 네덜란드가 오늘날의 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를 만든 애들인데 그것의 최초의 명칭은 바타비아라고 하는 곳인데 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이제 동쪽으로 애초에 인도 양쪽으로 오는 게 동인도 회사고 예. 카리브해 연안에 가서 무역하는 게 서인도 회사이고 예. 영국의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가 인도네시아가 애초에 이제 수많은 향신료들의 원산지이기 때문에 네. 그것의 거점 도시를 만들고 식민 지배를 하면서 뭐 2차 전 이후에 이제 완전히 그렇죠. 빠지죠. 예. 자카르타. 예.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상업 자본주의 중심지가 점차 이렇게 급부상했던 암스테르담에서 런던 쪽으로 옮겨지게 된다던데. 예. 그래서 이제 좀 전에 해주셨던 어떤 말씀 끝까지 제가 이제 공부를 못했던 건데 암스테르담이 작은 어촌 마을인데 네덜란드가 이제 이 그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는 어떤 아프리카도 경유해서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네덜란드 후손들이 정착하게 된 것이고 나중에 영국이 그걸 차지하면서 보호 전쟁이라는 게 네덜란드 후손들과 영국이 싸운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수도였던 암스테르담이 크게 성장을 해서 세계 최초의 어떤 그런 증권 거래소라든지 그러니까 자본주의 초기 형태가 암스테르담에서 많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영국이 그런 어떤 17세기의 청교동맹과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정치적 혼란을 빠르게 이렇게 극복하고 이제 강력한 입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상인 세력들을 자본주의 세력들을 후원해주는 어떤 그 국가로 성장하면서 네덜란드를 군사적으로 이렇게 진압하기도 하고 적극적인 어떤 해상 제국을 영국이 이제 만들게 되면서 암스테르담이 가졌던 초창기 자본주의 어떤 형태들이 다 런던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런던의 그 더 시티라고 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것이 고대 로마인들이 정착했던 곳이거든요. 고대 로마인들이요? 예. 로마인들이 잉글랜드를 점령하고 나서 템중의 하류 쪽에. 그게 중세 때도 이제 그냥 로마 아까 말씀드렸던 키비타스 로마 시대 시민이라고 하는 도시라는 뜻으로 유지됐던 것이고 이 더 시티라는 구역이 그래서 20세기에 이제 뉴욕의 월스트리트가 국제 어떤 금융업의 중심지가 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는 런던의 시티라는 구역이었습니다. 그건 이제 17세기 후반부터 네덜란드에 뒤이어서 18세기, 19세기가 과거에 이제 팍스 로마나처럼 19세기는 이제 팍스 브리타니카라고 부르는데 어느 한 나라가 압도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렇게 앞서버리면 다른 나라들이 그것에 저항해서 뭔가 피해를 당하는 것보다는 그 체제하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게 이제 로마의 평화, 영국의 평화, 팍스 브리타니카가 19세기에 있었고요. 19세기까지 런던이 계속해서 발전, 성장합니다. 예. 입헌군주제를 기반으로 좀 발전할 수 있었다고 했는데 의회 민주주의도 영국 그렇죠. 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럼 유럽 대륙의 다른 나라들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27세기에 잉글랜드는 영국은 이제 빠르게 그 명예혁명을 통해 가지고 입헌군주제로 의회 민주주의를 채택을 했는데 바로 옆 나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루이 14세가 통치하면서 강력한 왕권을 휘두릅니다. 루이 14세가 했다고 하는 말이 전 세계 어디서나 뭔가 이렇게 좀 독재적인 어떤 권력자가 나타나면 늘 하는 말, 짐이 곧 국가야라는 말이 이제 루이 14세가 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단 유럽 대륙 내에서 많은 농토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농업 경제 기반으로도 충분히 부유한 나라였기 때문에 해상 무역, 해외 활동에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 물론 안 한 건 아니에요. 뭐 프랑스도 카리브해 연안에 가가지고 막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티라든지 오늘날까지 프랑스 해외 영토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이제 프랑스는 어쨌든 유럽 본토 내륙 문제에 관심을 더 기울였고, 근데 이제 왕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불안해하는 귀족들이 전통적으로 중세 때는 왕권보다는 귀족들의 어떤 힘들이 더 강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귀족들이 이제 왕권이 강해지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반란을 못 일으키게 해야 돼서 네. 그래서 베르사유 궁에 의무적으로 몇 개월씩 머무르게 하면서 저녁에 심심하니까 귀족들을 네, 귀족들에게 매일 연회를 베풀어줍니다. 거기서 수많은 공연 예술이 탄생하죠. 발레도 발전하고 오페라의 초기 형태도 발전하게 되고 딴 생각 어떻게 잡아둔 거구나. 네. 되게. 밤마다 무도회 열어주고 그게 거울의 방이죠. 거울의 방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이제 유럽의 많은 왕실 귀족들은 그게 부러웠어요. 자기도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네. 자기 나라의 어떤 왕궁을 화려하게 꾸며놓고 뭐 거대한 정원을 만들어놓고 놀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베르사유 궁과 같은 형태들이 유럽 곳곳에 또 등장을 합니다. 독일의 어떤 그 베를린 외곽에 포츠담에 산수시 궁전이라는 게 있는데 산수시가 프랑스 말로 걱정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걱정이 없는 궁전.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의 외곽에 여름 별궁으로 쓰였던 쉔부른 궁 이런 것들이 또 베르사유 궁의 모습이나 베르사유 정원의 형태들을 많은 부분 좀 더 축소하거나 따라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많이 부러웠네. 그다음에 이제 궁전뿐만 아니라 이렇게 거대한 화려한 어떤 궁전이 이제 바로크 건축 양식으로 지어지는 것인데 네. 어쨌든 이제 그 강력한 왕권은 그러니까 종교와 상당히 이제 결합되어 있었고 네. 도시 곳곳에 수많은 어떤 그런 성당, 교회, 건축물도 또 많이 만들고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뭔가 이제 개신교는 좀 더 그 경건하고 뭐 청교도들도 그랬고 근검하고 뭐 이랬는데 네. 왕권과 결합했던 어떤 그런 그 가톨릭 지역에서는 성당을 화려하게 지어가지고 이제 신자들을 이제 신교도 쪽으로 뺏기지 않도록 네, 이러면서 이제 바로크 예술이 또 뭐 극적인 효과들을 막 강조하고요. 예. 어떤 신앙의 어떤 극적인 모습들을 화폭에 담아내는 네. 빛을 통해서 네. 기적이 일어나는 어떤 순간이라든지 그게 바로크 예술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시 곳곳에 어떤 교회 건축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공서들이 또 많이 만들어집니다. 관공서. 예. 그러니까 조폐국 같은 것도 뭐 만들어지고 상위군인 병인. 그러니까 나중에 나폴레옹이 무덤으로 그 만들어진 앵발리드도 예. 이번 우리 양궁 경기한 그 앞이죠. 거기도 이제 루이 15세 시기에 만들어진 상위 군인 병원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건축물들이 파리와 런던이 막 경쟁하듯이 막 지어요. 17세기, 18세기 어느 도시가 더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인가 이렇게 막 보여주듯이. 네. 그런데 이제 런던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대화재가 한번 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의 한가운데 시리라고 하는 어떤 그 곳은 17세기 후반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파리는 19세기까지 계속해서 어떤 그런 그 오래된 중세 이래로부터의 흔적들을 그냥 가지고 있다가 19세기에 크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영국은 잉글랜드는 그러니까 17세기에 시민혁명을 거쳐가지고 의회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자본주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18세기에 이제 산업혁명의 근원지가 되는 곳이고 이제 이후에 19세기까지 크게 성장을 했고요. 네. 프랑스는 어쨌든 이제 유럽 대륙에서 강력한 군사력과 외교력과 경제력이었던 국가로 유럽의 다른 작은 어떤 나라들이 따라하고 싶은 그런 어떤 나라가 돼서 왕궁도 따라하고 도시계획도 상당 부분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두 축이 되었다. 영국과 프랑스. 여기까지 딱 정리해 주셨다가 내일 이제 근현대 도시문화 이야기로 싹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17세기에 그 영국과 프랑스에서 근대 신문과 잡지가 발간되고 지식 정보가 널리 퍼지면서 도시 문화도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이 2년 전 잡지사 창간호 잡지의 역사편에 또 실려 있다고 남은 연휴에 1화부터 한번 정주행 해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이 순간 마치겠습니다. 추석 특집 3일 안에 유럽 도시 문화 정복 민유기 교수님과 함께 전근대 유럽의 도시 문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내일 마지막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